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손주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손주는 그 어렵다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른답니다. 한마디로 우리 부부의 자랑이자 희망이랍니다. 처음부터 자랑을 하는 모습에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시절 정말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저는 중학교도 겨우 마친 수준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던 터라 학업을 계속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 일을 배우면서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 원망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 시절 저는 더 나은 조건을 찾아 공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택시 운전사로 적어도 처자식 밥은 굶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이 처음에는 회사를 다녔지만 회사가 어려워져 지인의 추천으로 택시 운전을 하게 됐다네요. 다행히 택시 운전 일이 적성에 맞았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회사 택시를 몰았고 그러다가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마침내 개인 택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도 참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그 시절 다들 어렵게 살았다지만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잘 버텨냈어요. 어렵게 개인 택시를 시작한 남편은 그 일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렵게 생긴 자식이라 그런지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아빠를 닮아서인지 공부를 참 잘했어요.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이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부부는 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름이면 바다나 계곡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세 식구가 서로 의지하고 웃으며 살았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했던 거요. 우리는 그저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우리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 없던 아들이 공부까지 잘해서 서울대에 척하고 합격했으니 부모로서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이지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아온 지난날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내며 버텨왔던 우리에게 아들의 합격 소식은 가장 빛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문득 꿈결처럼 떠오른답니다. 아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던 모습, 합격 소식을 확인하고 활짝 웃으며 달려오던 순간, 이제는 희미해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진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가고 난 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지 반년쯤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아들이 설레이는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공부에만 집중하느라 연애는커녕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부족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청춘을 즐기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라면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야? 아니야, 지은이는 대학 안 다녀. 대학 가려고 돈을 모으면서 언젠가는 꼭 대학에 가겠다고 했어. 가끔 내가 수학도 가르쳐주고 있거든. 그 말을 듣고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 역시 학벌이 좋지 않기도 했고 직접 벌어서 대학에 다닐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 기특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지은이는 무슨 일 하는 거니? 제 물음에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실력이 엄청 좋아. 거기도 얼굴도 정말 예뻐. 학교 근처 미용실에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지은이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창 좋은 나이니까 잘 만나봐. 제 말에 아들의 입이 귀에 걸린 채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한 아들은 매일매일 구름 위를 걷는 듯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기에 진심으로 응원해줬습니다. 용돈도 조금 더 넉넉히 챙겨주며 좋은 시간 보내라고 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지은이란 아이와의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 건지 잠은 잘 자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학업이 바쁜가 보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수척해져가는 아들의 모습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아들을 불러앉히고 물었어요. 민수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는 거니?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졌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엄마 아빠한테 죄송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간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건가 싶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곧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더니 눈물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평소와는 다르게 존댓말까지 쓰고 있었기에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는 걸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요? 혹시 지은이랑 헤어진 거니? 순간 저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이별이라도 한 건가 싶어 애써 진정시키려 했어요. 원래 남녀 사이라는 게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니까 그만 잊으렴. 그런데 제 위로가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더 크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느낌은 단순한 시련의 아픔이 아니었어요. 순간 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대체 왜 그래? 울지 말고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말해봐. 그러자 아들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임신을 했어요. 뭐?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너 지금 임신이라고 했어? 네, 혹시 몰라서 병원 가서 확인해봤는데 임신이 맞대요. 그 순간 눈앞이 센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숨이 턱하고 막혀왔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마치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데 아들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 대학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어쩔 셈이야? 죄송해요. 그래도 제 아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책임? 뭘 어떻게 책임질 건데? 우선은 대학을 휴학하고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좋은 대학을 휴학한다고? 군대는? 군대는 다녀와야 할 텐데 군대는 어쩔 셈이야. 그리고 아빠한테는 어떻게 말할 참이야.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차피 내년에 군대 가려고 휴학하려고 했거든요. 이번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돈부터 벌 생각이에요. 그리고 군대 다녀올 때까지만 엄마 아빠가 지은이랑 아이 좀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이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돌봐줄 가족이 없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죄송하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밀려오는 충격과 걱정에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었으니까요. 아들 입에서 임신이라는 말이 나오던 순간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알아놓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시 후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디 아픈 거야? 겨우 정신을 붙잡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울먹였어요. 여보, 우리 민수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다니? 민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며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고 병원까지 다녀왔다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민수가 만나는 그 애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렇대. 병원까지 가서 확인도 했다나 봐.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지 못하고 울먹이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허공을 응시한 채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내놓을 대답이 무서워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마침내 남편이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애가 맞다면 낳아서 키워야지 어쩌겠어. 민수 말처럼 군대 다녀올 때까지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분가를 시키던지 해야지. 그럼 민수 학교는 어쩌고.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 참 기가 막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남편이 다시 한번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무거워 보이던지 저도 덩달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았어요.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하는 마음에 속상한 감정을 감추지 못한 채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후 아들이 며느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는 조용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어요. 살갑게 다가오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온 이후에도 대부분 방 안에 머물러 있었고 우리가 불러도 쑥스러운 듯 조용히 대답만 할 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온 지 며칠쯤이 지난 어느 날 조심스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아서 차마 묻지는 못했는데 혹시 결혼식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들이 조금 머뭇거리더니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에도 말했듯이 지은이는 가족이 없어. 그래서 굳이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기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올려야 하지 않을까? 평생 한 번뿐인 일인데. 그건 지은이랑 차차 생각해 볼게. 근데 지금은 임신 때문에 예민해서 만약 하더라도 출산하고 나서 할까 해. 너 군대도 가야 하는데 그럼 결혼식은 몇 년 후에나 하겠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들의 단호한 대답에 저는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었지만 며느리가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볼 생각을 하니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라도 하라고 당부한 채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면서 우리도 불편하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같이 살던 사이가 아니니 조심스러울 수밖에요. 게다가 며느리는 말수가 적었는데요. 우리와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는 성격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친정 하나 없이 혼자 살아온 며느리가 가엾고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3달쯤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저와 함께 점심도 먹고 가벼운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을 나간 뒤 남편이 신기하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미용 일을 하려면 말도 잘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렇게 말이 없어서 대체 그동안 그 일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네.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라 전에 슬쩍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기에 들은 대로 남편에게 대답해줬어요. 나도 궁금해서 민수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미용실에서는 말도 잘하고 손님들한테도 싹싹하다고 하더라고. 그냥 우리가 불편한 모양이야. 갑자기 임신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니 창피하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나 이런 말 하지만 사실 난 지은이가 영 불편하고 탐탁치 않아. 남남이 가족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는데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관상이 영 좋지 않거든. 내가 예전에 배운 게 있어서 사람 얼굴을 보면 좀 아는데 지은이 얼굴은 사람을 배신할 상이야. 순간 당황해서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그래도 이제 우리 며느리가 됐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야 나도 당연히 잘 알지. 티는 안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치만 이상하게 정이 안 가더라 그 말이야. 그 이후로도 남편은 가끔 며느리의 인상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생각하면 남편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우리에게 슬프고도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임신을 한 뒤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빠졌습니다.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늦은 밤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속이 깊은 아이다 보니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인지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가 몇 번이고 조용히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택시일도 하고 계시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마.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 사실 대학 졸업하고 빨리 취업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는데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토록 미안해하며 자신을 탓하는 게 안쓰러웠어요.
결국 제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어. 그리고 손주를 일찍 보면 우리도 나쁠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된 거 좋게 좋게 생각하자. 다만 엄마랑 아빠는 네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그게 더 걱정이야.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주를 볼 생각에 설레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아직 젊고 체력도 좋아. 나도 이제 아빠가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들의 눈밑은 점점 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고 있었어요. 과외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직감이었던 것일까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쩐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남편에게 걱정스런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민수 말이야. 아무래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 신문을 보던 남편이 손을 잠깐 멈추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내버려둬. 그 나이쯤 되면 지가 알아서 하는 게 맞아. 거기다 이제는 아빠가 됐으니까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남편의 말에 쉽게 반박하지 못했는데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했고 아들이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려 애쓰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기어코 아들을 말렸어야 했던 것일까요? 얼마 뒤 마지막이 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붙잡았을 겁니다. 어느 늦은 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뺑소니라고 했어요.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경찰도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그저 일찍 아빠가 되었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녔을 뿐인데 그런 기특한 아들이 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견디기 힘든 슬픈 이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을 붙잡고 울고만 있을 틈조차 없었는데요. 그때 당시 며느리는 만삭이었는데 충격이 컸던 탓인지 손주가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태어났거든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며칠 사이 손주가 태어났으니까요. 우리는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을 제대로 곱씹을 시간도 없이 며느리와 손주를 보살피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새벽 손주의 울음소리에 잠이 깼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며느리와 손주가 있는 방문을 급히 열어봤더니 며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땅으로 꺼진 건지 하늘로 솟은 것인지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조차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혼인신고 내역도 살펴봤는데 아들이 미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예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와 며느리는 아무런 관계도 아닌 셈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지만 며느리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손주만 남긴 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충격에 맥이 풀려 멍하니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손주가 있잖아. 난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 볼수록 우리 민수랑 똑같이 생겼잖아. 마치 우리 민수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돼.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흐느끼듯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때 민수를 말렸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다 내 잘못이야. 제 말에 남편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왜 당신 잘못이야? 사람 병은
타고난다는 말도 있잖아.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게 되려고 민수가 서준이를 놓고 간 게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준이를 잘 키우자. 서준이 엄마도 그 젊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고 더 이상 원망하지 말자. 그제야 며느리가 떠났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순히 떠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 뒤 서랍장에 보관해 두었던 금부치가 없어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국 제가 기쁜 한숨을 내쉬며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말이야, 당신이 며느리 관상이 안 좋다고 했던 말 맞았던 것 같아. 서랍장에 있던 금부치까지 전부 가지고 갔더라고.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저를 다독였어요. 여보, 서준이 키우려면 이제 그런 건 다 잊어야 해. 지금 그까짓 금부치가 문제겠어? 그냥 다 잊어버려. 그나마 우리가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라 얼마나 다행이야. 남편의 말처럼 우리는 슬퍼할 겨를도 며느리를 원망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자 서준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았어요. 비록 엄마 아빠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였지만 우리는 서준이의 부모나 다름없다는 마음으로 서준이를 키웠습니다. 학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어려서부터 똑똑했던 서준이는 아빠를 닮아서인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엄마들이 우리를 은근히 따돌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했어요. 서준이 성적이 워낙 뛰어나자 오히려 우리와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 성적에 민감한 부모들은 서준이의 공부 비결을 알고 싶어 했고 우리와 친분을 쌓으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서준이도 그런 변화를 느꼈는지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는 그런 서준이를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벌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서준이는 마침내 서울대 의대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일들이 한꺼번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요. 세상을 떠난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리움과 기쁨이 뒤섞여 셋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바르게 자라준 서준이가 그저 고맙기만 했으니까요. 대학에 입학한 서준이가 어느 날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과외 아르바이트 좀 해볼까 해. 제가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제 말에 서준이가 넉살 좋게 웃으며 다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친구들 보니까 다들 아르바이트 하더라고. 그리고 내 재능을 그냥 낭비하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라니까. 서준이는 참 말도 잘했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고 밤늦게 다니지는 마라. 할미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서준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할머니. 혹시라도 늦게 오게 되면 꼭 연락할게. 그렇게 서준이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벌도 좋고 공부를 워낙 잘했던 터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점점 과외 제의가 늘어났어요. 어느 날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우리를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려가기도 했는데요. 처음 가본 레스토랑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어색하게 스테이크를 썰었는데 서준이가 그런 우리를 보며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준이는 가끔 대학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곤 했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우리를 소개하곤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다니는 걸 창피해할 법도 한데 그런 기색조차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이제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서준이가 우리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더군요. 우리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사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서준이의 낯빛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시험 기간이라 피곤한가 싶었지만 점점 수척해져가는 얼굴을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어 조심스레 물었어요. 서준아, 무슨 일 있는 거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서준이가 애써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진짜 별일 없는 거야? 진짜 별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서준이가 태어난 척했지만 그 모습조차 아들이 울먹이며 고민을 털어놓던 그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기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서준아, 그동안 할미한테 거짓말한 적 없잖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봐. 얼굴이 계속 안 좋아 보여서 참다가 묻는 거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준이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금세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준아, 혹시 여자친구 생긴 거니? 그러자 서준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여자친구 문제는 아닌 거네? 내가 지금 여자친구를 사귈 때가 아니잖아. 서준이가 단호하게 부정하는 모습을 보니 일단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 모습에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 그래? 괜찮으니까 말해봐. 그러자 서준이가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혈압 높아서 쓰러질까봐 말을 못하겠어. 그 말에 심장이 또 한 번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서준아, 할미 숨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얼른 말 좀 해봐. 제가 다그치듯 말했고 그제서야 서준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진짜 괜찮은 과외자리가 들어왔다고 했잖아.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때 돈을 더 주겠다고 했던 그 자리? 맞아. 근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널 알고 있더라고. 널 알고 있다니 네가 그렇게 유명해진 거야? 하긴 서울대 의대면 보통 실력이 아니긴 하니까. 처음에는 서준이가 과외로 유명해졌다는 뜻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중얼거렸는데요. 곧이어 서준이 입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그 과외 학생 엄마 이름이 김지은이라고 하던데 혹시 기억나? 김지은? 그 이름을 무심코 중얼거리다가 이내 눈을 크게 뜨고 말았어요. 김지은,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서준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치듯 가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서준이의 생모였으니까요.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린 채 얼굴을 본 서준이가 급히 물 한 잔을 건네며 다급하게 입을 뗐어요. 할머니, 괜찮아? 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컵을 받아들었는데요. 할미는 괜찮아.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다 들었겠네. 서준이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들었어. 대놓고 유전자 검사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해봤더니 정말로 생모가 맞았어. 순간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준이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 와서 서준이 앞에 나타난 것일까?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던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서준이를 단번에 알아본 것일까? 의문점만 가득해진 채 제가 다시 입을 뗐어요. 우리 서준이가 많이 놀랐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널 단번에 알아본 거야? 네가 아빠를 그대로 빼닮긴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할머니, 그 사람이 일부러 나한테 전화를 했던 거였어. 그러니까 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 넌 줄 알고 일부러 가해를 해달라고 했던 거라고?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이를 똑바로 바라봤는데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던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서준이가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나는 그 사람이 내 생모라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너무너무 창피하고 자괴감마저 들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날 서준이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생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과외자리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과외 학생은 없었고 김지은, 그러니까 서준이 생모만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김지은이 서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서울대에 갔다고? 아, 네. 저는 서울대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못 믿겠다면 여기 학생증이랑. 그렇게 말하며 가방에서 주섬주섬 학생증과 합격증을 꺼내려던 찰나 김지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어쩜 하는 행동도 지 아빠랑 똑 닮았네. 네? 서준이가 어리둥절한 채 김지은을 바라보자 비웃듯 말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생긴 것도 지 아빠를 똑 닮았는데 하는 행동까지 똑같네. 이래서 씨도독은 못한다는 말이 있나 보다. 심지어 답답한 것도 똑같잖아. 서준이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생모가 한숨을 쉬며 타박하듯 말을 덧붙였다고 했어요. 넌 서울대 의대 들어갔다면서 아직도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 그렇게 멍한 눈을 하고 있는 것도 지혜비랑 똑같네. 네 아빠도 공부는 잘했지. 근데 엄청 답답했거든. 너 아직도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 김지은 말에 서준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네요. 혹시 저희 아버지 친구셨나요? 그 말에 김지은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더니 차갑게 말을 뱉었다고 합니다. 암튼 말귀를 더럽게 못 알아먹네.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김지은이 옅은 한숨을 토해내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다네요. 사실 나는 오래전에 부모가 싸우고 싸우다 이혼을 했어.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지. 그나마 큰엄마가 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면서 미용 기술을 배우라고 하는 바람에 배웠는데 적성이 안 맞아서 고생만 했어. 근데 그때 때마침 네 아빠가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서준이가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꼬셨어. 역시나 순진해서 금방 넘어오더라고. 순간 소름이 돋았다고 했어요. 자신이 서준이의 생모라는 사실을 마치 자랑하듯 말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둘이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미용실 사람들이 그러더라. 임신하면 집에서 반대 못할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팔자 좀 바꿔보려고 임신했어. 서준이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음 말은 더욱 기가 막혔다고 했어요. 근데 말이야, 내 인생은 뭐든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네 아빠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내 계획이 전부 다 틀어졌잖아. 이런 그지 같은 인생이 어딨겠니? 그 말을 들으며 서준이가 손을 꼭 쥐었다고 했습니다. 곧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네요. 그럼 아줌마가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생모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듣네. 그래, 내가 널 낳은 사람이야. 근데 나도 너한테 정이 전혀 없고 남처럼 살아왔으니까 엄마라는 호칭은 좀 그렇고 이럴 땐 뭐라고 하던데? 서준이가 한숨을 쉬며 차갑게 대답했다네요. 이럴 경우에는 생모라고 부르죠. 생모가 호들갑스럽게 웃으며 입을 뗐답니다. 그래, 역시 서울대 의대생이라 그런지 똑똑하긴 하네. 암튼 내가 네 생모야 생모. 넌 모르겠지만 내가 널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너 나한테 감사해야 해.
그럼 이미 저를 알고 연락하신 거네요? 생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네요. 그렇지. 사실 우리 애들이 고등학생이랑 중학생인데 성적이 영 안 좋아. 근데 네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리 애들도 뒷바라지만 잘하면 너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 너도 내가 나왔는데 그 대단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잖아. 그러니 우리 애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 말에 서준이가 차갑게 비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구야, 저는 아버지를 닮았겠죠. 우리 아버지도 서울대생이었으니까요. 서준이가 단호하게 쏘아붙이자 생모가 잠시 움찔하더니 다시 뻔뻔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고 했어요. 네 아빠는 순딩순딩하기만 했는데 이제 보니 넌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바로 버럭하네? 서준이가 차갑게 웃으며 대꾸했다네요.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생모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데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그냥 가면 안 되지! 앞으로 우리 애들 과외는 어떡할 거야? 들어보니까 네 실력이 그렇게 좋다며? 서준이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자 김지연이 손가락을 까딱이며 말을 이어갔다네요. 비록 아버지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애들이 네 동생은 맞잖니? 그러니까 네가 과외 좀 해줘.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넋을 놓고 말았다는데요. 다음 말은 더욱 기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박봉 공무원이라 돈은 못 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널 낳아준 생모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준이가 김지은을 바라봤다는데 서준이의 반응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더욱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만약 안 해준다고 하면 네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서 생모 권리를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내가 널 낳아줬는데 당연한 거잖아. 듣자하니 네 할머니 혈압도 안 좋다고 하던데 내가 갑자기 찾아가서 생모라고 하면 깜짝 놀라긴 할 거야. 안 그래? 생모의 기막힌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어쩜 그리도 천박스럽고 뻔뻔하기까지 하던지 헛웃음이 터져나왔답니다.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어요? 지금껏 신경도 안 쓰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당신이 내 생모라는 게 참 창피하네요. 그래도 내가 생모가 맞는데 어떡하겠어. 그리고 그날 이후 서준이는 신경을 끄고 학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김지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전화와 문자로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고 결국 서준이가 번호를 차단하자 생모가 직접 학교까지 찾아왔다네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 강의실 앞에서 생모가 서준이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생모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서준이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 했습니다. 어머, 서준아! 마치 다정한 어머니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지만 서준이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노려볼 뿐이었다네요. 여기까지 왜 왔어요? 생모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진짜 급하거든.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나 돈 좀 줘라. 그리고 내 번호 차단하면 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찾아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때 친구들도 하나둘 강의실에서 나왔고 생모가 때를 놓치지 않았다네요. 서준아, 나랑 얘기 좀 하자. 갑자기 서준이의 팔을 붙잡고 친한 척을 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이마에 식은땀마저 맺혔다네요. 그 순간 생모가 자신을 철저히 이용하려고 한다는 걸 확신했고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 했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던 사이 남편이 들어왔고 모든 사실을 말해주자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갑자기 널 왜 찾은 거라니? 서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 택시를 탔던 모양이에요. 내 택시를? 남편이 눈썹을 찌푸리며 대묻자 서준이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김지은이
남편의 택시를 우연히 탔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택시 운전 자격증에 적힌 이름을 보고 문득 물었답니다. 이름이 많이 특이하시네요. 남편이 앞을 주시하며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특이하게 지어주셨다 보니 이름 때문에 참 놀림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김지은이 떠부는 듯한 말투로 또다시 물었다네요. 그럼 아드님 이름도 특이하겠네요? 그 말에 남편이 슬쩍 옆을 봤지만 김지은임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세월이 흐르기도 했고 그때는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평범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평범한 이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 김지은이 사과를 했다네요.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우리 외롭지 말라고 손자를 두고 가서 요즘은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행복하답니다. 사실 우리 손자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김지은이 충격을 받았는지 사랑까지 써서 우리 가족 뒷조사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서준이를 불러내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고요. 남편과 서준이의 말을 들으며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스스로 해결하겠다며 기다리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김지은을 만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섰고 저도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여긴 어디야?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어떤 가족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김지은도 앉아 있었어요. 비록 세월이 흘러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자 김지은도 우리를 의식한 듯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요. 김지은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둘러 식당을 나갔고 남편과 함께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밖으로 나간 김지은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우리를 발견하고 당황한 듯 말을 꺼냈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차가운 시선으로 김지은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는 너야말로 우리 서준이한테 뭐 하는 거니? 듣자니 우리 서준이를 협박했다고 하던데. 제가 무슨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본 바로는 네 남편이랑 시댁 가족들은 너한테 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면서 처음부터 처녀라고 속이고 결혼했더구나. 그 말에 김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식당에 다시 들어가서 너한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면 네 시어머니 성격에 난리가 나고 넌 당장 쫓겨나겠지. 네가 서준이한테 친자 검사까지 하라고 해서 우린 유전자 검사 결과도 가지고 있거든. 남편이 서류를 들이밀자 김지은이 입술을 꽉 깨물더니 손을 바르르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럼 김지은을 차갑게 바라보며 남편이 말을 이어갔어요. 조사해보니까 모든 걸 다 속이고 결혼했더구나. 네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네 자식들한테 다 말해볼까? 독사 같은 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네 남편도 널 가만히 내버려 둘까? 곧 이혼당하고 쫓겨나지 않겠어? 내가 지금 가서 다 까발려볼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지은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다급하게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서준이 앞에 안 나타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매달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그런 김지은을 내려다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네 입으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했으니까
그 약속 꼭 지켜라. 알겠어? 네, 그냥 평생 쥐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김지훈이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빌어댔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상처받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본인의 가정이 깨질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서준이를 진심으로 생각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녹음된 대화 내용을 재생시켜서 들려주고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만약 우리 서준이 앞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지금 녹음한 거 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네 남편한테까지 전부 보낼 테니까 명심해. 그 말에 김지은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다시 빌어댔어요. 절대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거야. 남편이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 모든 대화를 녹음해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듣고 김지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린 채 이번에는 무릎까지 꿇더니 바짝 엎드려 손을 비비며 빌어댔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김지은이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측은한 감정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지막 경고를 남긴 채 우리는 김지은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김지은은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서준이 생모를 보며 과거 서준이를 남겨두고 떠났던 그때 우리는 서준이 생모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렸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원망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김지훈을 다시 마주한 순간 그때 서준이를 우리에게 맡기고 간 게 참으로 다행이었다는 생각마저 들면서 서준이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질고 냉정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다시 찾았다면 적어도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면서 조심스레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만이라도 진심을 담아 미안함을 전했다면 서준이의 마음속 상처가 조금은 치유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만 가득할 뿐이랍니다. 서준이는 생모를 그리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생모에 대한 미련조차 없는 듯 담담하게 말을 꺼냈거든요. 그냥 남인데 뭘.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그만이야. 나한테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야 해. 그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요. 우리 서준이에게 오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그 누구보다도 언제까지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